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12주 강의 1교시 시작합니다. 벌써 12주네요. 이제 13, 14, 15, 3주 더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를 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물리학이 시작했는데, 현대물리학이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 단서가 된 것이 빛이었다고 했죠. 오늘은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무엇에 대한 물리학 분야냐면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물리학 분야. 그리고 그 원자 내부 세계를 우리가 미시세계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애톰이죠. 애톰은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토모스, 이건 자른다는 거고, 어는 부정사여서 자르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애톰을, 실제로 애톰을 보고서 이건 더 나눌 수 없어 이랬던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르는데 무한히 자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에 도착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에 도달하고 그것들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고대 원자설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원자 내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자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19세기에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원자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관찰한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원소의 주기율표죠. 이 원소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러시아 사람 만들었죠. 러시아의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알려진 원소들을 나열했습니다. 어떻게 나열했냐면, 원자량, 무게를 중심으로 가장 가벼운 것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나열했는데, 오늘날 주기율표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그런데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이렇게 세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멘델레프가 이 주기율표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원자량별로 가장 가벼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열했을 뿐인데,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한번 줄을 바꾸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줄을 바꾸면 또 옆에 있는 것들이 성질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성질로 미뤄봐서 질량으로 무게로 미뤄 봐서는 이제 순서가 해당하지 않지만, 이 성질로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중간에 빈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 원소를 집중적으로 찾아보면 그 빈칸의 원소들이 바로바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원소의 주기율표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최초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자를 쪼개보지 않더라도, 원자 내부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를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원소의 주기율표만으로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동일한 성질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겠습니까? 그 성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원소 속에, 원자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 놈들은 거기에 비슷한 놈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를 뒷받침할 일이 곧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의 발견이었죠. 전자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톰슨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캐번디시 연구소였습니다. 캐번디시 연구소는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의 부속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전자기학 할 때 배웠죠.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맥스웰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그 물리학 연구소, 실험을 하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연구소를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하고 있다가 당시 마침 집에서 쉬면서 연구 활동만 하던 맥스웰을 불러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그 연구소 건물의 그 설계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그 실험 장치며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이제 했는데 1871년에서 1879년까지 8년 동안 재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그냥 맥스웰은 8년 만에 1879년에 사망을 해서 이래서 그 다음에 레일리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톰슨은 바로 이 제3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4대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조금 이따 배울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포드였습니다. 이 톰슨이 1897년에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를 발견하고서 이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1904년에 원자 속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발표하죠. 그리고 83세에는 사망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뉴턴 옆에 안장됐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왕이라든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묻히는 것에 뉴턴이 과학자로는 최초로 묻혔었죠. 영국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옆에 톰슨도 안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97년에 어떻게 전자가 발견됐냐면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그 음극선관이라고도 부르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유리관이 있는데 유리관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뽑아내요. 뽑아내고서 거기다가 무엇을 채우냐면 불활성 기체를 채웁니다. 별로 반응을 잘 안 하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전극을 달고 높은 전위차를 걸어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푸르스름한 선이 보이는데 이건 뭔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지나가는 걸 알기 위해서 뭐가 지나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석을 갖고 왔더니 그게 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음극선 크룩스관에다가 안에 운모로 이런 장애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냈더니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요건 바로 알갱이, 모래알 같은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요 입자의 전하는 얼마인지, 질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질량과 전하가 무척 작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되게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 원자의 질량이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음극선은 음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입자들은 원자에서 나오는 게 분명하니까 원자 속에 입자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게 당시로는 알려진 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원자 속에는 이 입자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원자 속에 이 입자들 이걸 이제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자들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어때야 되냐면 그 안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자는 음전기를 띈 것이었어요. 그러면 양전하는 그 원자 속에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형을 하나 제안했더니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질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 모형을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빵인데 그 안에 건포도가 들어있는 거 이걸 플럼 푸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톰슨의 플럼 푸딩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곧 흘러서 톰슨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까 얘기한 4대 러더포드, 캐번디시 연구소의 4대 소장이 있었죠. 러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러더포드도 영국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뉴질랜드로, 그 부모가 뉴질랜드로 이민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로 이제 유학을 건너와서 톰슨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톰슨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시골에서 왔으니까 케임브리지 대학만 하더라도 귀족 자제들만 쫙 다니고 있었죠. 이때 시골에서 와가지고 쩔쩔 맬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제일 예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고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당시에 이제 캐나다 그러면 과학 분야,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 완전히 변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러더포드는 이제 결혼도 해야지 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그 맥길 대학을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사능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중심지로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한 연구를 공로로 해서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방사능에 대한 연구가 물리적인 작용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1908년에 이 러더포드는 물리학과 화학은 이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노벨상이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맨체스터 대학의 이제 물리학 교수 한 분이 은퇴를 하니까 그 후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캐번디시 연구소에 이제 톰슨이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러더포드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 캐번디시 연구소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이제 기여하게 되죠. 그런데 1937년에 66세 아주 젊은 나이로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역시 웨스트민스터 이제 사원에 안장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66세에 탈장 수술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바로 그 나중에는 방사능 물질, 방사선을 많이 연구해서 방사성 물질에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더포드가 한 실험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원자 속에 전자들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전자들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자들이 정말 어떻게 있을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자 속에 무엇인가를 이제 통과시켜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때는 원자 속으로 무엇을 보내야 될 텐데, 아주 작은 데일수록 아주 큰 에너지를 갖는 걸 보내야 되는데, 그때 알려진 큰 에너지를 갖는 것이 방사선이 바로 발견된 그런 시기였어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하는 데는 알파선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선을 어디에 보냈냐면 여기에 금을 얇게 핀 금박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원자를 거의 한층 두께로 이렇게 이제 얇게 해야지 되는데,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밀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잘 펴지는 게 금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얇게, 원자가 그냥 한 층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얇게 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알파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알파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창호지가 있는데 창호지에다가 대포를 쏜 거나 마찬가지. 창호지에다 대포 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지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오는, 창호지에 맞고 금박에 맞고 알파선 중에 일부가 되돌아왔어요. 많이 되돌아온 거 아닙니다. 10,000개 쏘면 그 중에서 몇 개가 되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면 이건 뭔가 이 안에 큰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원자의 양전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원자 전체에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내부의 가장 작은 원자 전체의 그 지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영역 속에 양전하가 다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양전하가 그렇게 한 점 같은 데 모여 있다면, 굉장히 좁은 영역에 모여 있다면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될까?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전자들이 원자 이곳저곳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원자 핵에 있는 양전하가 전자를 잡아다니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전부 원자 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쭈그러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제안하냐면, 여기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은 그 주위를
회전한다. 회전하면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있는데 태양이 행성을 만유인력으로 잡아다니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전하기 때문이죠. 인공위성도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전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공위성을 가만히 올려다 놓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바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고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라고.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언제 제안이 됐냐면 1911년에 제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제의 질량은 엄청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질량, 이건 거의 원자핵의 질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의 전자 질량은 2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자핵이 그 원자의 질량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전자는 그렇게 질량이 큰 놈 주위를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원자는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인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결코 옳은 모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자기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송신 안테나가 있죠. 이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나가는데 전자기파가 나간다고 하는 건 무엇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가 나간다고 그랬죠. 이때 전자기파는 어떻게 해서 나가냐면 이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게 바로 가속운동하는 것인데 진동을 하면 그 진동하는 그 진동수만큼의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가고 전자기파가 나갈 때는 에너지를 갖고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의 에너지를 갖고 나가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내보낸다는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안테나에서 우리 진동수가 100짜리의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할 때는 이 안테나에서 1초에 100번 전자가 이렇게 회전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보내면 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핵도 문제가 됩니다. 그 송신 안테나에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거기서 원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내보내는데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전력이 바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에는 전력 공급받지 못하죠. 그래서 회전운동하면서 전자기파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기파가 회전하는 속력이 줄어듭니다. 속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운동하는 게 이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원운동해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원자핵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근데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시간을 구해봤더니 가만히 있고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더 이상 전자기파를 방출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안정되지 못하다.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자는 결국 원자핵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려줬죠. 그래서 1869년 원소 주기율표가 나옴으로써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치는 챘는데 1897년 전자가 발견됐고 원자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1904년 톰슨의 원자 모형이 발표됐고 1911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발견됐지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안정된 원자의 모형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뭐냐면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리학이 발달할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이 자연을 잘 이해한다고 믿었다가 그 믿은 자연의 원리하고 자연의 진리하고 위배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17세기에 뉴턴 역학이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세기에 양자역학이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17세기는 어땠습니까? 뉴턴 역학이 나올 때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서부터 시작했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왜 나왔습니까?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천상 법칙이 옳기 위해서 행성들이 그 천상 법칙을 만족하니까 행성들까지도 천상 법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제안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 지동설을 제안한 지동설에 대해서 불만은 품은 브라해 같은 사람이 행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성을 관찰한 한 20년을 관찰해서 그 관찰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누가 분석했습니까? 케플러가 분석하고서 경험법칙을 남겼죠. 그 경험법칙이 무엇입니까? 행성들이 그냥 태양주위를 회전할 뿐만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였죠. 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뉴턴의 역학이 나왔죠. 그것이 바로 기본법칙이라는 걸 알게 됐죠. 기본법칙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알려진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법칙이었습니다. 자, 20세기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를 보겠습니다. 톰슨과 러더푸드의 원자 모형이 뭔가 미세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건 분명하고 그 안에 양전하는 원자핵의 형태로 들어있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원자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추가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원자 내부의 자료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나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로 빛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에서도 행성에서 온 빛을 보고서 뉴턴 역학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양자역학이 나오게 하는데도 바로 빛에서부터,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 빛이냐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인데, 빛에 대해서는 우리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주노초 하나 이렇게 이제 나뉘죠. 이걸 분광학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고 요 띠를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색깔로 펼친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걸 연구하는 분야를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19세기에 이 분광학이 아주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의 분광학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펙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는 건 좋은데 여기에 뭡니까? 지금 여기 잘 보입니까? 빨간 선들이 잔뜩 있습니다. 빨간 선이 까만 선들이. 이 까만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운호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빛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 선 스펙트럼의 세기를, 빛의 세기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됩니다. 밑으로 쭉쭉쭉 떨어진 것들, 요것들이 이제 까만 선인데, 이 까만 선이 바로,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빛의 세기를 봤더니 우리 무엇을 저번에 했었습니까? 우리 흑체 복사 이거 했었죠. 이게 바로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바로 이런 복사 곡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이 이 두 가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스펙트럼에 선 스펙트럼, 흡수 선 스펙트럼이 있다. 까만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세기를 보면 이 흑체 복사 곡선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양자역학을 해결한다. 양자역학으로 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선 스펙트럼을 이제 정리하고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스웨덴 사람이 분광학자인데 태양에서 오는 빛을 거기에 이제 전자기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파장을 쭉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분광학 분야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태양에서 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무엇과 똑같냐면 뜨거운 빛을 내는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거기서는 이제 흡수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파장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태양 선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거기 이제 특히 태양이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다음에 그 선 스펙트럼이 그 파장들이 어떤가 하는 걸 전부 다 정리한 지도를 1868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원자 내부 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가 이미 1868년에 나와 있었는데 이 1868년은 어떻습니까? 전자가 발견된 1897년보다 20년이 앞서 있었죠. 그 20년이 앞서서 이미 원자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하고, 옹스트롱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이 단위로 이용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1옹스트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여기에 뜨거운 기체, 어떤 수소면 수소기체, 산소면 산소기체, 이것을 뜨겁게 가열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연속적인 빛이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건 방출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면 맨 위에 있는 태양에서 흡수 선 스펙트럼의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방출 선 스펙트럼이 보면 반드시 이 까만 선에 해당하는 그 선들이 쫙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보이는 그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바로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대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지금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나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 스펙트럼은 또 무엇으로도 이용이 됐냐면, 봤더니 수소 기체면 수소 기체마다 어떤 수소 기체든지 실험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똑같았어요. 또 질소에서는 질소에서 나오는 파장이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무엇을 알려줬냐면 각 원소의 특징, 마치 각 원소의 지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로 된 기체를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고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한 파장이 나오면 새로운 원자가 발견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뜨거운 기체의 선 스펙트럼이 바로 원자의 지문처럼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왜 원자의 지문인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까도 지금 강조하지만 톰슨의 원자 모형이나 원자의 발견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거 나오기 훨씬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각 원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도대체 그 파장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걸 궁금해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명한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머 들어봤습니까? 발머는 스웨덴의 스위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는데, 이분이 바로 무엇을 했냐면 발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전자 발견하기 12년 전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 나오기 한참 전이죠. 자, 발머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뜨거운 수소 원소 기체를 뜨겁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 나올 때 거기서 전자입하가 나오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도 나오고 적외선 영역도 나오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딱 4개 나옵니다. 4개의 색깔이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나오는데, 여기서 나노미터는 656 나노미터, 이건 파장입니다. 나노미터는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이런 4개의 파장이 나오는데, 이런 4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가시광선은,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이 숫자가 아주 신비로운 숫자였는데, 이 숫자를 재현할 수 있는 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자, 이 식에다가
B에다가 상수 하나를 집어넣고 딱 그 숫자 하나만 집어넣는 겁니다. 364.5068이 나노미터라는 숫자 하나만 집어넣고 n에다가는 3, 4, 5, 6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요 n이 있죠. n에다가 3, 4, 5, 6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656점하고 나옵니다. 656까지는 맞히고 그 밑에 수점은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86까지 맞춥니다. 그 옆에 조금 다르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5 집어넣으면 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추고 요 4개의 숫자를 요 식 하나 가지고 거기에 상수 하나 가지고 맞추는 이런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거 자료 4개 있으면 자료 4개를 한 개의 식으로 상수 하나 가지고 맞추는 식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식은 만들었지만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식의 간단한 모양으로 봐서 거기에 뭔가 근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모 공식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1885년. 근데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누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말했죠. 리드베리가 나옵니다. 리드베리는 리드베리 공식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선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발모 공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발모 공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람다분의 1하고 바꾸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상수 b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요건 지금 발모 공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요걸 뭘 바꿨냐? 요 이 자리 여기도 또 정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람다분의 1은 RH 상수 하나 하고서 n1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RH를 리드베리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상수에 1.07618 이렇게 요 숫자 하나만 딱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1000개 넘는 모든 선스펙트럼, 태양 선스펙트럼 전부 다 이거 하나로 재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이죠. 발모는 어떻습니까? 4개의 숫자가 있었으니까 4개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발모의 공식에 여기 2 있는 자리 하나를 바꿨더니 어때요? 수천 개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의 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이 식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에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각 원소마다 여기 N1짜리 발모일 때는 여기 N1에 뭐가 있었습니까? 2가 있었죠. N1에 1 하면 리만 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주로 적외선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N2는 2 하면 이게 바로 발모 계열이고 이게 바로 수소 원자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N1이 3이면 파션 계열 하면서 이런 계열이 쭉 있으면서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또 설명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되고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이게 다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이 리드베리 공식이. 그래서 이미 리드베리 공식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제 원자의 모형과 연결지어서 해결하는데 바로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흑체에서부터 나옵니다. 흑체란 무엇입니까? 검은 물체란 물체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빛을 쬐어줬을 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때 그 물체의 겉면은 빛 중에서 그 물체의 색깔에 해당하는 빛만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만 반사하면 빨간 빛으로 보이고 이러는 것이죠. 그럼 까만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까만색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반사하지 않으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빛은 반사하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물체인데 그래서 이 흑체는
이제 당시로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흑체가 안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근데 흑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형을 세우면 아주 흑체를 잘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죠.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고 이 안에 동공이 있는데 이런 큰 굴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벽이 빛에 대한 완전한 반사체면 이걸 흑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연히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빛이 쏙 들어가죠. 그래서 흡수만 하죠. 이게 바로 흑체입니다. 그래서 흑체가 요 둥그런 게 흑체라는 게 아니라 요 조그만 구멍만 흑체다. 그래서 구멍에 도달한 빛은 모두 동공으로 들어가고 요걸 흑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구멍이 바로 흑체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흑체는 그러면 빛을 전부 다 흡수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체는 빛을 쪼여주면 흡수하는 물체인데, 이 흑체는 빛을 쪼여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아까 그 흑체 모형에서 바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안에서 흡수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우연히 또 저 구멍 만나겠죠? 그럼 씩 나오겠죠? 그래서 우연히 구멍에 부딪히면 반드시 빛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겠습니까?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들이 나오겠죠? 어떤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색깔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흑체가 어떤 온도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빛들의 그 파장별 비율이 딱 정해진다. 그 온도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흑체 복사 곡선인데, 그래서 흑체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는데, 이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이 이걸 그려놓은 거, 이것을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체 복사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온도만 같으면 흑체 복사 곡선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똑같은 온도에서 나오는 흑체 복사 곡선을 그리면 그 모양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이제 파장이고, 여기 요 파장, 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시광선의 빛에 해당하는 파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가 절대 온도로 5500K면 이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이제 5500K입니다. 그러면 흑체 복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조금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네, 픽이 가장 높은 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진동수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00도, 4000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빛의 양도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19세기 말까지는 이게 어떻습니까? 온도만 결정되면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되니까 우리 어때야 되겠어요? 이 복사 곡선을 적어도 물리학자면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식으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식으로 설명은 했는데 두 개의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흑체 복사 곡선이 실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파장이 작은 쪽식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비네 공식이라고 하는, 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걸 레일리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레일리는 아까 말한 제2대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죠. 그래서 진스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요 가운데 요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파장 영역의 비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장의 우승에 반비례하면서 여기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파장 여기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고친 것인데, 요거 람다가 파장이고, 그 다음에 C는 광속입니다. 그 다음에 H는 이제 나중에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이런 것이고, 이제 여기서 T가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세기가 절대 온도에 이렇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내 공식은 189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파장 영역, 이거 레일리 진스 공식인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요거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이건 람다 4승에 반비례하고 익스포넨셜 텀이 이렇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만 기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는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플랑크는 독일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연구로 노벨상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나중에 음악가가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리 시간에 이렇게 예술도 잘하는 사람이 물리 시간에 감명받은 거 참 힘들죠. 물리 시간에 감명을 받고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감명을 받았냐면, 우리도 앞에 했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바로 무엇입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뭡니까?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하는 것인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는 일정,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다양한 자연 법칙을 이는 일정 이렇게 표현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고서 나는 꼭 물리학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뮌헨 대학교에 가가지고 물리학과를 찾아가서 나 지금 물리학과 진학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가 이제 19세기 말인데 어땠냐면, 물리학은 다 끝났다. 뉴턴 역학 이제 더 할 게 없다.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고 더 할 게 없다. 이제 자연은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 자연 설명하면 된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했다. 그래서 물리학과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이제 안 와서, 물리학과는 지금 문 닫으려고 하니까 너도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런 충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플랑크는 이제 당시에 물리학과를 계속하고 있는 베를린 대학교로 진학해서 거기서 박사를 받고 나서 이제 취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박사 받은데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조교하면서 또 개인 교습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또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그런 아주 멋있는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 플랑크의 눈에 띈 게 바로 뭐였냐면 흑체 복사 공식이었어요. 이 흑체 복사 공식, 흑체 복사 곡선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밤새워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밤새워서 노력해서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아주 이상한 에너지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해주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그래서 그 에너지 양자라고 하는 것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뉴턴 역학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자기가 사용한 에너지 양자와 개념이라는 게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거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점점 더 그 에너지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용하면서 미세계를,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플랑크가 만든 흑체 복사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아까 빈의 공식하고 레일리 진스 공식하고 비교해서 이게 그거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만 하면 이게 흑체 복사 곡선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게 빈의 공식하고 레일리 진스 공식도 파장이 짧은 데나 긴 데서는 맞죠. 그래서 파장이 짧다고 가정하면 이게 빈의 공식하고 같아야 되겠죠. 파장이 길다고 가정하면 이게 레일리 진스 공식하고 같아야 되겠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매우 작다. 파장이 매우 작으면 여기 익스포넨셜의 분모의 파장이니까 익스포넨셜의 여기 지수가 어떻게 돼서 굉장히 커지죠. 그럼 이건 매우 큰 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매우 큰 수 옆에는 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없애버리면 요게 되는데, 요거 분모에 돼 있는 이거는 분자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요게 바로 뭐예요? 네, 이게 빈의 공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람다가 매우 크면 어떻게 될까? 람다가 매우 크면 저기에 있는 지수가 굉장히 작으면 2의 x승인데, x가 굉장히 작으면 이걸 뭐라고 근사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x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랑크 공식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1 더하기 람다 KT분의 HC 이렇게 바꾸고 같으면 어떻게 돼? 1이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거 이거 남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진스 공식,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되죠. 이것처럼 플랑크 공식은 파장이 짧으면 비례 공식이 되고 파장이 길면 레일리 진스 공식이 돼가지고 원하는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플랑크가 그냥 짜 맞췄느냐 어떻게 하면 비례 공식이 되고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될까 이렇게 해서 짜 맞춰서 만든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당시 알고 있던 통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유도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땠습니까? 자,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려면 물질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로는 물질의 성질을 알 수가 없었죠. 오늘날 물질의 성질을 압니다.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원자들이 뭐 어떻게 돼 있는데 그건 무엇을 설명해야 돼요?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되죠. 아직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이죠. 그렇지만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간단 조그만 구멍이라고 하는 요 모형이면 충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너지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얼마큼씩 들어있냐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구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F짜리인 빛이라고 한다면 그놈들이 쭉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고 그 HF만큼의 간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때 H가 굉장히 작은 수고 나중에 H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죠. 식을 구한 다음에 H로 0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속적으로 에너지 분포된 걸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뭔가 연속적인 걸 더할 때는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 구간을 작게 보내면 우리 적분할 때도 어떻습니까?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델타 X로 나눈 다음에 델타 X를 작게 나누면 그게 바로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을 했냐면 여기 에너지가 HF의 N배이면 그런 에너지가 EN이라면 그 EN이 존재할 확률은 온도 T로 절대 온도 T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존재할 확률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N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알려진 통계역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에너지가 HF의 N배인 구간이 존재할 확률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평균이죠.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평균을 확률을 전부 구한 다음에 에너지에다 확률 곱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자, 이 에너지의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구할 때 이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n은 0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등비급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비급수를 초항에서부터 무한히 많은 한까지 전부 다 더하면 등비급수열 하는 거 있죠. 초항이 A고 공비가 B면 1 마이너스 B분의 A 뭐 이게 이제 등비급수의 합이죠. 자, 그거 이용했어요. 그거 했더니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전체의 규격화를 시킬 것 같으면 바로 여기 똑같은 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플랑크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플랑크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플랑크 공식을 이제 딱 이렇게 구했으면 어때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온도가 5,000도일 때 대입하면 저 위에 거 나오고, 4,000도일 때 대입하면 그 밑에 거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어땠습니까? H라는 놈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지금 적당하게 나눈 거였죠? 이 H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0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죠. 사실은 플랑크가 이 공식을 이제 구하고 나서 그때 바로 그 다음날 독일에 물리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바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과정을 안 거쳤냐면 H를 굉장히 작게는 했지만 0으로 보내는 과정은 안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하려면 영어로 보내야 되는데 영어로 보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이걸 다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의 둘레를 한다. 이게 사각형으로 만들면 원의 둘레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천각형 만들면 어떻게 돼요? 원의 둘레하고 거의 같겠죠. 천각형으로 만드나 이천각형으로 만드나 오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고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H를 0으로 보내는데 이 H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은 바로 뭐와 똑같겠습니까? 요 식에서부터 H를 0으로 보내는 건 람다를 크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파장을 크게 보내는 거나 H를 작게 보내는 거나. 그래서 람다를 크게 보내면 뭐가 돼요? 레일리 진스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곡선들을 다 만족하려면 H가 어떤 특별한 값 하나에서만 그런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특별한 값, 이게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줄초. 이게 플랑크 상수의 이제 차원입니다. 자, 요 숫자에서만 요걸 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에너지를 나눌 때 에너지는 HF로 이렇게 나누는데 H가 요 플랑크 상수보다 더 작게는 나눌 수 있다는 식입니까? 없다는 식입니까? 나눌 수 없다는 식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양자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보다 더 작게는 나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H를 플랑크 상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플랑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단지 흑체 복사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양자화 공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가 HF의 배수로 하면 변한다는 의미인데, 에너지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역학에 의하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신봉해버렸죠. 뉴턴 역학 때문에 플랑크가 물리학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신봉한 플랑크는 에너지 양자화, 이것은 흑체 복사 곡선만을 임시 방편으로 설명한 방법일 뿐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2교시에 보겠지만, 제1교시에도 요거 한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2교시에 더 보겠지만, 요 E는 HF라는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미시세계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시세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나옴으로써 우리 어떻게 양자역학으로 도달하는 큰 하나의 장애물을 이제 건넜는지 보겠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드베리 공식이었습니다. 미드베리 공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원자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선 스펙트럼만 나오는데, 그 선 스펙트럼이 미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는 규칙성을 만족하는 거죠. 이 규칙성을 왜 만족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알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과 함께 이걸 이용했더니 설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 어떻게 됐어요? 톰슨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자를 발견하고 나온 것이니까 전자들이 원자 속에 콕콕콕 박혀 있다. 그리고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 핵을 발견하는 것이 다음이기 때문에 원자 핵은 양전하고 전자는 음전하죠. 그래서 원자 핵주의로 전자들이 회전운동한다. 근데 그 회전운동 한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원자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속에 도대체 전자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특히 수소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원자 핵 하나하고, 나중에 이제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을 양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 주위에 전자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주위에 전자 하나가 있는 것이 수소 원자인데, 이 수소 원자 속에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보어가 제안하게 됩니다. 보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덴마크 사람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대학의 이론물리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물리연구소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논의했는데, 이 코펜하겐 대학 이론물리연구소에서 이제 매년 한 번씩 기념사진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노벨상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냥 덴마크에서 출생했습니다. 코펜하겐에 출생해가지고 1911년에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습니까? 이제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가서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톰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덴마크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 보호가 아주 특출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연수를 하고 온 다음에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간접으로 듣기에는 칼수르의 저 맥주 만든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여기 코펜하겐 대학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게 이제 출자를 했다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아무튼지간에 거기서 연구소를 만들고서 양자역학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수소 원자 모형을 수립한 공로로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그 코펜하겐 대학 연구소에서 수많은 노벨 물리학 수상자들을 이제 배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보가 덴마크 사람이라고 그랬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자핵이 저절로 분열하는 핵분열을 독일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핵분열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보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에 알려줍니다. 그 세미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특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물리학자들, 주로 유태인 물리학자들이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핵분열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폭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을 위시해서 몇 학자들이 편지를 보내죠. 자, 이거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할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활동에 크게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 수소 원자 모형은 언제 나왔냐면 1913년에 나왔습니다. 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언제 나왔어요? 1911년에 나왔다 그랬죠. 그 전에 리드버리 공식이 언제 나왔어요? 그 1888년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 있었는데 자, 그 뒤에 1913년에 수소 원자 모형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왜 성립하는지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리고 무엇을 적용하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기본법칙이니까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리드베리 공식이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단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 세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이 바로 뭐냐면 미리 정해진 에너지 궤도에서는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회전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 왜 내보내지 않아? 모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궤도냐면 여기에 원자핵 중심으로 이렇게 궤도가 있습니다. 자, 이 궤도를 전자가 돌면 에너지가 안 나온다.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자기파는 그러면 언제 나오냐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이동할 때는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원자에다가 수소 원자에다가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그 빛을 흡수하는데 흡수할 때도 얼마만큼만 흡수하냐면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궤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건 플랑크 상수로 정해집니다. 플랑크 상수에다가 2파이를 나눈 거.
플랑크 상수를 2파이를 나눈 거를 물리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위에다가 줄을 하나 쫙 긋고 뭐라고 읽냐면 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H바입니다. 그래서 H바의 정수배만 무엇이 각운동량이 H바가 차원이 각운동량과 같아서 미세계에서 각운동량의 단위가 바로 이 H바가 됩니다. 이 H바의 정수배만 각운동량이 허용이 되도록 궤도가 정해진다. 자, 그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왜 성립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에서부터 리드베리 공식까지를 한번 유도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물리 한 학기 동안의 물리 전부 다 배우는 일반 물리 시간에는 너무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들어가고 물리의 전체적인 스토리만 쭉쭉 얘기했죠. 근데 이번 거는 계산하는 거 한번 쭉 따라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안 해도 되지만 요 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미시세계에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야, 좀 굉장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오는 게 뭔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에게 한번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꼭 수소 원자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Z인 그런 원자 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Z는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수소 원자가 되죠. 원자 번호가 Z인 원자 핵에 전자 하나를 잡아다니는 전기력은 얼마겠습니까? 그건 무엇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쿨롱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쿨롱 법칙에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그리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 제곱분의 전자의 전하는 2고 원자 핵의 전하는 Z2죠. 그래서 Z2하고 2하고 곱해서 Z2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전자는 마이너스 2고 원자 핵은 플러스 Z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힘 받고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속력이 V인 원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속도는 구신가속도인데 이렇게 구신가속도를 받아야지 원운동하죠. 그 구신가속도가 얼마예요? R분의 V제곱이고 구심이니까 중심을 향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를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여기 쿨롱 법칙으로 정해지고 구신가속도는 이거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이걸 대입하면 되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뭐예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F는 mE, 이건 전자의 질량입니다. 곱하기 A이고 F자리에는 저 전기력, 그 다음에 A자리에는 구신가속도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딱 이런 식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반지름하고 속력이고 하니까 요 속력을 반지름의 함수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쫙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를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전자의 각운동량을 구할 수 있는데 각운동량은 반지름 질량이 M짜리가 반지름 R인 원을 속력 V로 회전하면 그때의 각운동량이 바로 뭐가 되냐면 MV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MEVR. 이래서 여기다가 V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되냐면 저기다 구한 V를 집어넣었더니 무엇만의 함수로 됐습니까? R만의 함수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분이 우리가 아는 거죠. ME는 뭐예요? 전자의 질량 아는 거죠. R은 이제 우리가 구할 거죠. 그 다음에 Z는 원자 번호죠. E는 전자의 전하. 이게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안정된 궤도를 구하기 위해서 안정된 궤도는 어떤 경우에 안정됐다고 그랬어요? 가정 세 번째가 있죠. 가정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운동량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H바의 정수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운동량 구했으니까 요 놈이 반드시 H바의 정수배다라고 하는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요게 H바의 정수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R밖에 없죠. 그래서 R은 무엇의 함수로 주어집니까? N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N번째 궤도다. 이거는
안정된 궤도입니다. 이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는 궤도를 전자가 돌 때는 안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가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n번째 궤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이 n 빼고 나머지는 다 알죠.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가장 안쪽 반지름,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반지름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게 n번째 궤도의 반지름이니까 다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 우리가 구한 R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 R을 집어넣으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 우변에다가 2분의 1 mv제곱 이거 구할 수가 있겠죠. 양변에 Rn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전자의 총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n번째 궤도의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궤도의 전자의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이 n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네, 쿨롱 법칙에서 구한 것의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Q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Rm분의 Z2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요거 이용하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요것도 R분의 Z2제곱 하니까 더해지죠. 요거 더해지면 뭐가 되냐면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보고 요거 두 개 더해지는데 요 뒤에 게 8분의 1이니까 요거 딱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에너지가 n번째 궤도가 Rn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Rn은 뭐예요? 요걸로 딱 주어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 구해졌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구해졌어요? 궤도 반지름이 R인 궤도의 에너지는 이 n은 이렇게 딱 정해졌죠. 그래서 나머지 요 n 빼고 나머지는 전부 상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에 비례합니까? n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정해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n제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가정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어떤 거예요? 네,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구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구해요? 네, 이 n 빼기 2n 프라임은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 양자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2를 이용하면 가정 2가 바로 뭐냐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무엇이어야 된다?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 배워야 된다. 근데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빛이니까 빛의 경우에 C는 람다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이 식에서부터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람다 F라는 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람다분의 H C는 2n 프라임 빼기 2n이니까 여기다 2n짜리 저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람다분의 1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요 부분이 바로 리드베리 공식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리드베리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요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리드베리 공식에서 우리 이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리드베리 공식에서 딱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리드베리 상수에 해당하는 건데, 이 리드베리 상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4파이분의 1하고서 4파 입실론 제분의 2제곱 하고서 h 바 c 하고서 여기 h 바 c 뭐 이게 다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z는 1일 때 이때 리드베리 상수를 우리 여기서 딱 구하면 우리 무엇이 되겠습니까? 딱 구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다 있는 그대로 우리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4파 입실론 제분의 2제곱은 무엇을 집어넣으면 아주 편하냐면 1.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MEC 제곱, 이것은 전자의 정지 질량 에너지죠. 그건 0.511 MeV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우리가 계산한 적 있죠. H와 C는 뭐 집어넣으면 좋습니까? 197.3 MeV 페르미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죠. 이걸 전부 다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닙니다. 1.0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노미터, 인버스 나노미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리드베리 공식 나올 때 리드베리 상수가 얼마였냐면 이거였어요. 1.09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인버스 나노미터였어요. 어떻습니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요거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았습니까? 네, 리드베리 공식이 실제로 원자 내부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퀴즈 문제 한번 내보겠어요. 보호의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 아까 리드베리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퍼즐이었죠. 그래서 이 리드베리 공식으로 우리 리드베리 공식이 바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왔으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이제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까?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의문이 생겼죠.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바로 언제 봤었습니까? 17세기에 우리가 봤었죠. 17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7세기는 태양계 문제였습니다. 태양계 문제였는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 딱 몇 개? 당시에 5개의 행성이 이상한 운동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지동설을 제안했는데 그 지동설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한테? 브라헤라는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어쩌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관찰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브라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당시에 이미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사용했는데, 위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때 6분위, 4분위 이런 기구를 이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천구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브라헤가 기록할 때 행성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는 많은 별들을 기록했어요. 그때 기록한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보니까 은하들, 갤럭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슈퍼노바 나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브라헤가 관찰한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기록들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하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오늘날의 천문학에서 또 오늘날의 우주론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아무튼지 간에 행성에 대한 그런 브라헤의 자료를 누가 분석했습니까? 케플러가 분석했죠. 그래서 케플러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땠어요? 네, 경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봤더니 행성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법칙이 있었죠. 첫 번째 법칙이 타원 궤도를 돈다. 그래서 우리 코페르니쿠스의 맨 먼저 질문이 뭐였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한 게 지동설이었죠. 그래서 브라헤의 질문이 지동설이 맞냐 틀리냐 그거였는데, 케플러가 지동설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까? 틀리다고 판단한 겁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판단한 거죠. 네, 행성들이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주위를 회전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관계된 의문이 전부 다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습니까? 풀리지 않은 거죠. 왜 풀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그 물리학에 의하면, 당시의 천상법칙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운동도 그냥 원운동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천상이기 때문에, 신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해서 원운동을 하더라도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원운동이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데, 케플러가 타원 운동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문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의 자료도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행성들이 태양에서 가까운 데서는 빨리 움직이고 먼 데서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제3법칙은 바로 뭐냐면, 태양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그것도 거리의 제곱과 주기의 세제곱이 비례하는 식으로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케플러 법칙은 왜 성립할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턴의 역학, 거시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이 나온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수소 원자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톰슨과 러더포드가 물론 뭡니까 그 주기율표에 의해서 그 맨 처음에 원자가 기본입자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 눈치는 챘지만 톰슨과 러더포드에서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 원자 속에 대한 자료, 자 톰슨과 러더포드는 설명이 안 되는 원자를 설명하는데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 자료를 누가 다 정리했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었죠. 그 자료를 옹스트롬이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리드베리 공식이 필요했고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필요했고 그것을 더해서 드디어 무엇이 나왔습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그 쾌거를 일으켰죠.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보호의 세 가정이 왜 성립할까? 이게 문제였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마치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턴 역학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호의 세 가정이 왜 성립할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제2교시에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양자역학의 기본법, 양자역학이 바로 뭐냐면 원자 내부 세계인 미시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만 알면 모든 게 다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시 세계는 F는 MA만 알면 다 성립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F는 MA가 미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체계, 양자역학. 사실 그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게 되는 그런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 우리 다음 시간 기대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